이번에 토론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맞은편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논객 여러분들 또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의 주요 쟁점을 미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진영은 중도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정책의 가장 앞자리에 둘 것입니다. 지난 6월 이후 친서민과 중도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9.3 개각 이후 이 대통령은 중도 실용을 바탕으로 한 민생 챙기기를 새로운 내각의 핵심 과제로 주문했으며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 확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 비중을 높여 역대 최고 수준인 80조 3천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대비해 공공부문에서 5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인 21조 원 이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 중 3조 2천억 원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고 지방 SOC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9월 정기국회 첫 번째 과제로 서민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영세상가 살리기법, 카드 수수료 다이어트법 등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을 포함한 43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이나 부자 감세 등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는 정부 여당의 민생 정책은 거짓 민생이라고 비판한다. 인기머리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도실용 친서민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친서민을 표방한 직후 정부는 100만 해고서를 퍼뜨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고 개정이 무산된 후에도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등 비정규직에 불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세금이나 교육비가 큰 폭으로 올라 민생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5%의 개별 소비세를 매기고 장기 주택 마련 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없애는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 부족분을 일반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 민생 대책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위한 정부의 준비는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일까?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중도 실용 친서민, 그중에서도 친서민이 굉장히 좀 그 방점이 찍혀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이 친서민 노선의 배경, 우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인지 김성식 의원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9월 달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참 우리 모두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융안정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이 주요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아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융이 안정되더라도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특히 고용은 나중에 좋아지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은 당분간 짧은 시간 내에 같이 좋아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함께 이제 성장과 분배를 골고루 같이 보고 민주화와 산업화의 가치를 함께 더 발전시키면서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세제와 예산 차원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이용섭 의원께 드리죠. 예. 저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실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그 재벌 정당 또 그리고 대기업 정부 이렇게 일컬어지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에 들어서서 이렇게 서민을 강조하는 것일까? 저는 거기에는 김성식 의원님께서 설명한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 지지율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동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정책 하면 좋죠. 그럼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전략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는 저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민 대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을 계속해서 고치자고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8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 문제도 노조의 어려움이 매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성을 갖고 진짜 서민 대책, 참 민생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른바 이제 친서민, 중도 실용 문제를 보다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문제의 어떤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부분 또 정치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또 정책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주신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책과 관련된 문제일 테고요. 다른 용산 참사 문제라든가 쌍용차 문제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가능하면 이제 저희들이 오늘 나눌 얘기들 다 포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비정규직 문제는 이따가 후반에 좀 다룰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으로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의원들의 평가를 일단 들어봤습니다. 윤창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제 보수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 뭐가 좀 변하기는 변했나 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조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무언가 좀 시작됐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촛불부터 해서 금융위기를 거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정국, 이렇게 여러 개의 커다란 흐름이 거쳐지면서 그런 흐름이 이제 지나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면에서 저는 이것이 시간이 꽤 걸렸지만 하나의 또 정책의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좀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레토릭으로 그냥 예.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정책의 전반적 기조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또 조금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총리 인선 과정에서도 아주 생각지 않았던 좀 의외의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보면 예. 이러한 것이 단순한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좀 기대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 일정 부분 기조의 변화가 보인다는 그런 예, 말씀을.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보수 단체라든가 정통 보수 쪽이나 아니면 뉴라이트 쪽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는 일종의 이것이 정책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물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죠, 당연히.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좀 헛갈리는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인선 과정과 기타 내각 문제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여의도 정치 또 여태까지 이렇게 소위 소통을 하지 않았던 대상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이것이 뭔가 좀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교수님은 이런 이른바 기저 변화에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기저 변화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권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시그널링 이펙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립 서비스든 뭐 근본적인 기저 변화든 간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정말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가 왔다라고 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 국민들이 이렇게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다 사실은 찬물을 끼얹는 본질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 의원님도 말씀하신 용산 같은 경우 사실은 자정이 넘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200일이 됩니다. 200일이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법치를 갖다 우리가 국가 운영의 방침으로 정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갔다. 그래도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보인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재벌들한테는 똑같은 이유로 뭐 성남 비행장의 그 활주로의 각도를 틀어가면서까지 제2롯데월드를 사실은 허용을 해주면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성남에 있는 수많은 그 서민들의 재건축, 재개발 그 사안을 완전히 사실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시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용산에도 가셔서 한번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건축 관련된 것도 바꿔야 되고,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5월 달에 사실 서거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국회에서 그 난장판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과연 그게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으냐 하면, 아시다시피 미디어법 같은 어마어마한 큰 말뚝, 그리고 금산 분리 대폭 완화라는 재벌들이 정말 지난 30년 동안 바라와둔 그런 법들, 그리고 4대강 이런 큰 대형 말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선거는 다가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대로 갔다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사후 약방문과 같은,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을 그 립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예.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틀어가는데 생각보다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든 국민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방법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사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방법이구나 해서 근본적인 기조가 정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 김성식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이나 권 교수님의 여러 지적들을 정부 여당은 항상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더 잘해봐라, 더 진정성 있게 하라는 그 주문에 대해서 고개를 저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론에 있어서 이 낙인 찍기와 정쟁의 공방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생에 관한 것이 특히 주제인 것이고, 아무리 낙인을 많이 찍어봤자 국민들에게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국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낙인 찍기 공세가 지난 5년 동안 너무 지겹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분법이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정부든 부분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직후 초기 개각이라든가 또 촛불의 대처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민심을 더욱더 느껴가면서 재래시장도 열심히 다니고 농촌도 다니고 하면서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 서거나 김대중 대통령 서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미 3, 4월에 30조의 추가 경정 예산안, 그중에 세수 경정 부분을 빼고 나면 17조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미 여야 합의로 정부에서 제출해서 마련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희망 근로도 하고 다양한 예산 지원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이제는 체계화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대기업이 수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고용이 안정되는 데는 옛날과처럼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뭔가 적극적인 노동적 시장 정책을 해야 되겠다. 보육 문제나 교육 문제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체계적으로 형편이 닿는 대로 지원을 한다면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새로운 발상과 또 각오 속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법적인 각도로 또 낙인 찍기적 시각으로 최근 정부 여당의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폄하하시는 것은 너무 좀 이르시다고 생각하고 꾸중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되 좋은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지혜를 모아주시는 것이 지금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 예산 같은 것 지금 한 8천억 원 정도가 지금 깎였거든요. 2010년도 예산을 보면은. 2010년도 예산은 짜지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10월 2일 날 정부가 이제 발표한 거. 국회를 가져오거든요. 아닙니다. 그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확정된 거는 제가 뭐 팩트가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우리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도 뭐 아니고 사실은 뭐 사실은 제야에서 사실은 영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감이 돼가지고 급식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 반대하고 불편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나라당 쪽 도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입으로는 계속 서민 얘기하면서 학생들 밥도 안 먹일 정도로 이렇게 냉혹한 이렇게 정책을 밀고 가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자상의 이하 모든 계층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면급식으로 다 하겠다는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무상급식을 전면화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정된 재원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합리성을 갖고 논의를 하면 됩니다. 아까 쌍용자동차 말씀하셨는데요. 쌍용자동차가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우리도 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정말 안타깝지만 그토록 많은 그 비용을 치렀지만 노동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저 기업을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철수해 가면 생긴 일을 다 어떻게 근로자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 아닙니까? 단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중도 실현과 친서민의 정책에 가고자 하는 큰 흐름을 왜곡하지를 않고 오히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좋은 합리적인 평가와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석 의원께 드리죠. 우선 이제 방금 시작했습니다만 낙인 찍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토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친대기업, 친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낙인 찍힐 문제도 아니고 그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은 늦었지만 방향을 틀어서 지금이라도 친서민 민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월 9일 날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안을 발표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본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다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가 기조가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부분을 보니까 아직도 생각은 옛날 생각을 유지하면서 다소 전략적으로 인기 영합식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면요. 6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서민 행보하신다 하면서 동대문 시장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그 상인들이 이거는 이제 방송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SSM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대통령님, 이 대형마트 좀 규제해 주십시오. 근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애절한 질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건 못 고쳐요. 그러시려면 몰라 나가느냐는 얘기죠. 그걸 검토도 안 해보시고. 그건 전혀 헌법에 위반도 되지도 않고 지금 법안이 제출돼서 지금 우리가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서민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여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5년 동안에 90조라고 하는 부자 세금 깎고 이제 세금이 부족하니까 서민들한테 증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탁기, 냉장고에도 세금 매기고 농어민 중소기업 조세감면도 축소하고 자동차 학원도 부가가치세 가세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도 본질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의 여유가 있으면 죽어가는 서민을 살리는 데 써야지 죽지도 않은 4대강 살리겠다고 5년 동안에 2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쓰는 건 예. 이건 서민을 지향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우리가 서민 정부, 민생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가 이제 예산 문제로 조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아까 그 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그 영세 상인에 관련된 대책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대중소 유통기업 간 제도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대형마트의 지역 상권 침해 막기 위한 상생지수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상생협력,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금 부담 완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제 가서 임기 응변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딱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을 마련한다든가 또는 사전 조정 협의회가 있어서 절대로 자율조정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든가. 죄송한데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도급법이고요. 지금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하는 것은 유통산업 발전법을 고쳐야 됩니다. 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 SSM이 들어오는 걸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서 모든 게 끝이 나고 지금도 SSM이 다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SSM 들어오려면은 여러 가지 그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각 지역에서 각각의 어떤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 시점 그러니까 영원히 SSM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현재 시점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예산도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 같은 경우는 윤직현 장관께서 2배 재정 지출 상승률의 2배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여태까지 나온 얘기밖에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아이템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전부 보다 보면은 마이너스를 받을 만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중에 또 플러스 받을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이제 마이너스만 쭉 놓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놓고 보면 어떠냐. 예, 마이너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예, 없고요. 예, 다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SSM의 경우에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마트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등록은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대형마트가 426개가 있습니다. 250개가 넘으면 과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골목으로 들어가거든요. 슈퍼마켓이라고 한 이 SSM입니다. 이게 지금 한 550개 되는데 연말이면 7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골목 상점 재래시장이 다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동래무 시장 가시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되고 예. 만약 안 들으셨다면 상인들이 건의를 하면 아픔을 같이 하면서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한마디로 박절하게 그건 못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마 저는 예. 이 의원님께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오랫동안 정말 경제정책을 주도하신 적도 있고 국토해양부 장관도 하셨고요. 저는 그 대통령의 그 재래시장 방문과 서민들과 여러 가지로 소통하려는 그 과정 자체에서 또 그것도 사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 SSM 문제가 생기고 특히 대형 할인점 문제가 생겼을 때 WTO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참으로 관료 차원에서는 쉽게 해답을 잘 내오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와서 사실은 지금 지방행정 모든 조직들이 다 나서서 여러 가지 사전 조율 제도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유통산업 관련한 개정법을 내서 정말 재래시장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더구나 이번에 추경에서 희망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상당 부분을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권을 만들어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그 임금이 보다 재래시장에 대한 활용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상인들도 좋아지고 또 근로자들도 좋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부분을 놓고 따지시고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에 불과합니다. 저는 서민과 부자를 나누는 이분법,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학의 태두인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독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이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공적 후생이 커지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적인 후생이 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면서 개인들의 그런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영리 활동들이 갖는 의미를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부자들이 나름대로 소비를 좀 더 하는 것,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를 더 하는 것과 서민들의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과거와 달리 IMF 이전과 달리 지금은 개인의 삶들이 워낙 힘들어져 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또 생활비가 교육, 보육 등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중산층 전체를 두껍게 하고 예. 빈곤층으로 탈락해서 막기 위한 장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나가는 어떤 성숙된 논의를 해야지 어떤 한 부분을 놓고 마치 그것이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도 밉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지매식으로 논의하시면 절대로 민생 정책을 제대로 쌀 수가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국민을, 지역을, 남북간을 이분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민생 대책은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의 민생 대책은 물질적으로 국민을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사회적 갈등과 마찰과 분열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ABR이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언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Anything but. 로가 아닌 것은 좋다. 여하튼 노는 무조건 안 되다. 예. 만약 대통령께서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오찬이라도 한번 초청해서 점심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거 잠깐만요. 모든 대통령들이 예. 오찬 정도는 다 초청해서 했습니다. 또 하나, 계층 간 갈등 누가 조장했습니까? 90조라고 하는 세금 깎으면서 서민들은 전혀 예민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과 갈등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갈등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간 갈등 1년 6개월 동안 버릇 고쳤습니까? 예, 이렇게 하죠. 계속해서 긴장감만 잠깐만요. 조성했죠. 예, 이영석 저는 의원님. 대통령께서 갈등과 분야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보다 잠깐만요. 이분법적으로 낳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이 되는 의원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토론이 굉장히 좀 열띤 건 사실인데 자칫 또 정치 공방으로 번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정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예, 개입을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SSM 문제가 갑자기 좀 예상외로 많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불거진 셈이 됐는데 이 문제는 SSM 문제는 WTO 양어 사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즉답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지난번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나중에 이제 사업 내용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속도를 좀 줄이는 늦게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금 얘기가 여태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자유롭게 토론을 하신 셈이라서요. 조금 제가 좀 그 이슈를 좀 조정해 가면서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좀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 논란, 이 문제를 좀, 도마 위에 올려서 좀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죠. 물론 그 예산안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잠정안은 지난 7일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토대로 해가지고 토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SOC 그 예산 문제가 4대강 사업 예산하고 같이 걸리면서 그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론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찬회에서도 좀 경론을 많이 벌이셨다면서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SOC 예산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4대강 예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또 복지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 이상으로 높게 잡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받아들이고 계신지 제가 일단 기조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문제 제기부터 듣고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적어지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이제 총 지출을 약 한 298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쪽은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 이제 정부는 4년 동안에 22조, 그리고 내년도에 8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4대강 쪽에 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8조 6천억 원만큼은 보건 예산, 복지 예산, 교육 예산, 지역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가 이제 숫자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많은 뜻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모순된 얘기죠. 4대강 사업은 하더라도 SOC 예산이나 보건복지 예산은 안 줄이겠다. 이거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비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또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당당하지 못하고 정도를 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대강 예산은 실은 줄여야 됩니다. 8조 6천억 원이나 내년에 투자하면 안 되지요. 저는 1조 원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줄여야지요. 그런데 줄이지는 않고 3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럼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자원공사가 그 돈을 부담해서 해소가 안 되면 어차피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대강 예산의 예산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당군 이래로 사상 최대 토목공사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보다 적은 도로 하나를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 정부가 22조나 되는데 90%에 해당되는 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다 제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4대강이 정비되면 생태계 환경이 파괴될 거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사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다른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 걸렸습니다. 예. 정부가 6월에서 10월까지 4, 5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또 4대강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개발하는 자리에는 문화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표조사만 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만 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화재 조사는 수중에 있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건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거쳐서 저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속도와 정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토론에서 나온 얘기나 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든 얘기는 앞으로 남아있는 한나라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궁과 점검 속에서 하나하나 짚어질 것입니다. 무조건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구성에 관해서 가령 보호가 10개면 좋겠다, 12개면 좋겠다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도 국민의 시각에서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의 문제를 가령 지방 SOC가 줄어드는 문제나 다른 또 복지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마치 줄어드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또 그것이 다 4대강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10월 2일 날 예산안이 들고 오면 정부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세출 세입 양측면에 걸쳐서 총액도 나올 것이고 각 항목별로 가령 4대강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것이 영향평가를 충분히 한 상태로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는 저희도 한나라당 의원들도 하나하나 따져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2011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8억 입방미터의 물 부족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 되면 그 이상의 물 부족 국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도 조금 제대로 가두어내고 홍수도 방지하고 친수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청계천처럼 강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그 지방 SOC 사업은 작년도 당초 예산 수준이 20.6조 수준을 넘기겠다고 당정협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나라당에서 이미 걸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복지 부분도 예산은 즉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성되는 예산 그리고 기금까지 포함되는 총지출 양쪽 측면에 걸쳐서 다 지난해 못지않는 평균
증가 이상, 그리고 총지출 측면에서는 2배 이상을 반드시 내겠다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권 평상시 교수님. 우리 김성식 의원님은 뭐 한나라당에서 서민을 정말 사랑하고 개혁적이시면서 정직한 아주 성실한 의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오늘 토론은 무슨 뭐 이게 민주당 한나라당 토론이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가 발표한 우리 국가 채무가 올해 한 350조, 360조, 내년까지 하면 400조 정도 된다 그러고, 근데 잠재 부채까지 우리 4대 연금에 그 실질적으로 이 부채까지 하면은 한 뭐 700조까지 된다는 점이라 K대의 발표까지 합하면 이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기에는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4대 강산업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부족이라든가 뭐 무슨 홍수 피해라든가 그게 그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가 그렇게 급속하게 그리고 그렇게까지 깊이 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물론 따지시겠지만 여러 번 수도 없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2%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아마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봐도 우선순위가 그게 최우선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뭐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개혁적인 그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정부를 더 잘하라고 견제하는 의미에서 사실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편법 쓰지 말고 지금 훨씬 더 중요한 복지 재원이라든가 교육 재원이라든가 굉장히 뭐 육아 재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심적으로 정말 우리 김성식 의원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권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사업 아이템 하나하나의 타당성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어쨌든 일해서 점검하라고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출구 전략 논란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도 출구 전략을 준비는 하되 출구 전략을 쓰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리면 내년도 예산도 조금은 적자 재정을 하는 쪽으로 내년까지는 좀 해서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가 아직도 위축이 돼 있고 수출과 투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재정을 늘려서 좀 쓰되 그 늘리는 것이 재정 건전성에 너무 해치지 않도록 고민하는 문제는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그럼 그 내용 중에 예산 구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전반적인 계획이나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이라면 또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부족한 점은 고쳐서 이렇게 가면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대 강이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내년에 많은 분들의 지적에 따라 아까 수공에 우리가 3조 이상의 내년 예산만 따지라도 3조 이상은 수공이 담당하고 정부는 이제 3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한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했는데요. 예. 이것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또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나라당이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뭐 손만 들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저희도 국민의 민심을 듣고 정부 정책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걸러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다른 예산 부담을 줄이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아까 수공에 대해서 떠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재정이 좀 힘들고 쓸 곳이 많다 보니까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BTL이라고 해서 민자 유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토행부 장관 하셨으니까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노무현 정부 저는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정이 어려울 때는 공기업의 적극적인 기여, BTL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것이 무리하지 않도록 수긍이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거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혹시 발언 기회가 한 번 더 돌아오면 제가 따져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청계천하고 이제 4대강을 비교하셨지 않습니까? 청계천은 고가하고 그 냄새나고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단순 비교를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차피 그건 누군가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격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칭찬하고 싶은데 그만큼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느냐. 예. 사실 문제가 이건 원래 대운하 하려고 그러다가 대운하 반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운하는
정말 국민들이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했던 게, 근데 그게 변질돼가지고 4대강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 측면에서 없었던 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대운하가 변질됐던 것이기 때문에 청계천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대단히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정말로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가서 삽질하겠습니까?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 일자리 얼마나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우선순위나 경제 살리기의 대안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20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알겠습니다. 충분한 거를 왜 이 시점에 그렇게 이념적으로 매달리는지 저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김성식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가 토론회지 않습니까? 토론회 하면 비판도 하고 또 찬성도 하는 것이죠. 또 국회의 존재 이유는 저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남용됩니다. 그건 역사적인 경험이고 국제적인 예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이제 4대강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아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고 또 이제 정부가 지혜롭기 때문에 10월 2일 날 제출할 때는 보다 완벽한 와안을 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4대강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중소기업과 산업에너지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34.6%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육 예산도 8.9%가 줄어들고, 이거는 제가 그때 나온 자료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된 예산이 4%가 줄어들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예를 들면 2014년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4,200억이 예산으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2,200억이 깎여버리고 2,000억도 계상이 안 됐거든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이제 4가지 목적을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홍수 예방, 두 번째는 물 부족 대비, 세 번째는 수질 개선, 네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근데 홍수 예방 보십시오. 금년에 7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왔습니다. 4대강이 범람해서 홍수 난 데 있습니까? 금년에 홍수 피해는 많이 있지만 4대강은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해서 매우 튼튼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2006년에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을 발표할 때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 위에 안 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2011년에 이제 8억 입방미터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물 확보를 하려고는 낙동강의 경우에 오히려 2011년에 권역별로 조정을 하면 물이 남는 걸로 그 종합 계획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질 개선. 보가 몇 개가 들었습니까? 22개가 들었습니다. 보 높이가 11m입니다. 예. 이건 운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입니다. 보가 있으면 물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10억 투자하면 토목건설에 투자해봐야 16개 일자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사회적 서비스 쪽에 일자리 투자하면 24개가 나옵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토목사업에 4대강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방예산 말씀을 하셨습니다.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기 때문에 지방예산이 얼마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45조가 줄어듭니다. 아무런 대책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 지방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제가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BTL을 말씀하셨는데요. BTL은 지금 공기업에 이렇게 떠넘기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BTL은 정부가 직접 짓지 않고 기업으로 하여금 도로를 만든다든지 철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정부한테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기가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통행 수수료를 받으러서 운영하는 거고요. 재정 이해 방식이 있다는 예, 취지로 예, 말씀드린 예, 것이지.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왜 이번처럼 모르겠습니까? 수자원공사에다 이걸 3조 2천억 떠넘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될 일 정리해 주시죠. 필요하면 공기업에 다 넘긴다? 공기업 불실되면 어떡합니까? 예.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당하지 받아주시죠. 예. 이거는 그 BTL이라기보다 이제 BOT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민간의 돈을 끌어다가 민간이 이제 진 다음에 입장료라든가 혹은 통행료 쭉 받아서 그동안 집어넣은 돈 다 빼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에 헌납한다. 이게 PF에서 BOT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BOT 방식을 수자원공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유역이 개발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경희 누나도 보니까 이윤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또 그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좀 갈등도 벌이고 하는 걸 보면 이 사업이 잘 되면은 그 유역이 개발되는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에게 맡겼을 때 민간이 자기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전부 챙긴 다음에 그 정부에 넘기는 것보다 수자원공사가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 자체가 공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정부로 환수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되면야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또 이 사업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예. 유역이 개발됐을 때 그것이 국민들한테 좋은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그런 그 부동산이 된다고 하면 좋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낙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이제 예. 그 지금 수자원공사의 총 매출이 한 2조 정도 작죠. 된다면서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3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면 거기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려들하고 일단은 이제 있죠. 채권을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수자원공사가 나서서 PF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돈을 일부 집어넣고 자기 돈도 좀 집어넣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은 좀 제가 볼 때는 소위 그 금융에서 말하는 스트럭처링인데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스트럭처링을 좀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2천억이거든요. 이익이 얼마냐면 1,300억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예, 그런 4대강 사업에다가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예. 최근에 사업이 극도로 수자원공사가 줄어져서 그렇죠. 예전에 댐 사업 많이 하고 할 때는 수자원공사가 큰 사업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만 더 아시지 말씀을 않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출액이 통계만 가지고 2조 말씀을 원인데요. 하시면 곤란하죠. 이번에 4대강 사업에 8조를 수자원공사가 이제 맞는 겁니다. 4년 동안에. 근데 경희 누나 사업에 이미 2조를 수자원공사가 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조거든요. 자기 총 매출액이 1년에 2조고 이익이 1년에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자원공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가 게. 볼 때는 국회에서 제가 좀만 얘기를 할게요. 예. 예. 그러면 주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주변 개발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주변 개발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면 특혜 소지가 일어나고 부동산 투기가 유발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익성이 떨어지요. 예. 이익성을 보장해 주면 그런 부작용이 있고 이익성을 보장 안 해주면 결국은 수자원공사가 부실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값 올라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왜 정부가 하려고 하다가 많은 비판이 일면 그걸 정상적인 정부라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지 규모는 놔두면서 마치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냐는 얘기죠. 이건 편법이죠. 편법.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그 존재 의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공기업이라고 예, 예. 하는 것이 그럼 왜 정부가 다 하지 공기업 만들어서 하냐? 한국전력 왜 만들고? 그거는 그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 부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채권으로 조달하지 말고 이 사업을 위한 펀드를 구성을 해서 일부는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가지고 펀드에 좀 집어넣고 나머지는 민간 펀드를 유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펀드들도 요새 남아돌고요. 좋은 그 투자 기회가 있으면 많이들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의원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국회에서 제시를 하셔서 이거를 좀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거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고 제가 그러면 얘기하는 좋은 또 하나의 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측점이 듭니다. 잠시 말씀하시죠. 발언해 예. 주십시오. 문제의 초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친서민 정책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또 예산은 어떻게 짜지는 것인가, 이게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4대강에 들어가는 예산들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저도 국회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저도 예결위원이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조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과거부터 시민단체 많은 조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기는 하지만 환경성 검토도 지금 열심히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연 그게 너무 짧게 졸속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연말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는 채찍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만약에 대운하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관문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또 터미널도 만들지 않고 있고 수심을 파는 것이 6.1m 이상으로 전 구간을 파지 않으면 운하가 중간에 돌부리에 걸리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파고 있는 전체적인 유역량이 준설량이 지금 운하의 6.1m의 기준을 계속 전 구간에 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도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호남, 영남, 충청 가릴 것 없이 4대강 사업이 잘 되기를 또 제대로 좀 해주기를. 그래서 계획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도 조금씩 수정해 가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만 볼 때면 이런 방법이 좋았는데 기초단체 입장에서 약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시다 할 때 의견들이 자꾸 반영되면서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다 받아서 할 거고요. 다만 4대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저와 논쟁이 될 수 있는 건이고, 만약에 필요한데 좀 내용을 들여다보자 하면 그건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4대강 때문에 다른 게 줄어든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이미 드렸고, 아까 초기에 방송 화면에서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10월 2일 날 예산이 들어올 때 과연 복지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총지출 2배가 늘었느냐, 그리고 예산도 즉 제대로 늘었느냐를 살펴보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이야기 아니나 좀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의원님 가능할까요? 4대강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4대강 사업이 8조 6천억에서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가 3조 2천을 빼면 5조 4천억은 4대강 사업에 뜨거든요. 네. 4대강 사업에 5조 6천억이 들어가면 절대 규모는 정해졌기 때문에 보건, 복지, 지방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네, 뭔가 여하튼 드리겠습니다. 해내겠다고 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토목 사업들이 혹은 또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역대 정부에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건설에는 22조짜리 플랜입니다. 정부의 재정이 8조가 들어갔고 토지공사가 14조를 결국은 아까 말했던 파이낸싱 개념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나중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행복도시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어떤 한쪽에만 초점을 둔 그런 비판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책 사업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우선순위가 갈 수도 있고, 경부고속철이든 호남고속철이든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단계가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예산을 조정합니다. 총액은 덜 조정하지만 신규 사업은 조금 천천히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번에 4대강 유역만 개발하는 것이냐, 4대강이 지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민적인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6조까지 작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SOC, 지방 SOC 사업을 늘리면서 신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유역이 아닌 강원도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규 사업은 배정하기로 당정협의를 끝내놨습니다. 예. 저는 이런 합리적인 생산적 토론에 관한 한 항상 길을 열고 예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 주시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과정이 또 근데 그랬고요.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게요. 4대강 사업 하나만 딱 있으면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았거든요. 그러면 빚을 크게 안 늘어나려면 쓰는 것도 90조를 깎아야 됩니다. 근데 4대강에 22조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금 약속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에 50조를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5+2 광역 경제권 사업에 56조를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신성장 동력 사업에 또 6조를 쓰겠다고 그럽니다. 주한 미군 공역 개발 사업 지원에 21조를 쓰겠다고 그럽니다. 건설 경기 유동화 대책에 5조를 쓰고 보금자리 주택에 12조를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은 90조를 쓰고 쓰겠다는 돈은 200조가 넘고 그러면 290조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부족, 그리고 홍수 예방, 예. 수질 대책 이런 데도 영향을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가자. 4대강 사업 하지 말자는 것 아니다. 과거의 정부가 1년에 한 5천억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애정과 관심이 많다니까 그러면 과거 정부보다 2배 정도 해서 한 1조 원 정도 가면 그 나머지 가지고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죠. 자, 얘기를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 얘기하다 보면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얘기도 오늘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가능하면 좀 예산 문제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던져드리는 것이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지방 SOC 예산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복지 예산의 축소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방 SOC 예산 문제하고 복지 예산 문제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나눠서 접근하긴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김성식 의원께서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용섭 의원께서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여전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료하게 양쪽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방 SOC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2009년도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보통 9월 언저리에 짜지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제출하기 전에 요 언저리 대충 짭니다. 그런데 리먼 브로더스 붕괴 사건이 작년 9월 17일인가 14일인가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게 터졌습니다. 네. 예. 그때 터지고 나서 정부 예산을 갑자기 다 바꾸기는 날짜가 너무 제출 기간이 좁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쓰자.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은 한나라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위기 때는 재정이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조금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누구나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민주당은 아예 수정 예산을 짜와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정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가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내용을 심사해 가면서 늘려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예.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에 10조를 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을 했는데 그중에서 세수 경정부를 빼고 나면 17조가 순지출이 늘었습니다. 즉 한 27조가 순지출이 늘게 이렇게 예산을 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중에는 워낙 경제가 힘드니까 한시적인 여러 가지 구호적인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재정의 문제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기준은 작년 본예산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 그러니까 체계적인 사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맞는 기준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올해 추경까지 했을 때 301조였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나 짤 것인가 저는 301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짰던 당초 예산 277조보다 높고 당연히 그 수정 예산이 포함된 287조보다는 높은 287조와 301조 사이에 생길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이런 예산 제약을 놓고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하시죠. 그 4대강 예산의 과다하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지방 SOC 예산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복지 예산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이건 실은 깊은 검토를 안 해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추경 예산이 301조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는 줄여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추경보다는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아주 적게 들어갔던 4대강 예산이 금년에 8조 6천억.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8조만큼은 다른 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당년에 짜졌던 당초 예산 277조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하지 않았던 그 277조가 베이스라인이라는 겁니다. 거죠. 이것을 예. 베이스라인으로 그 말씀도 하다 보면 좋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301조를 베이스라인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우리 김성식 의원님 말씀은 작년에는 9월 15일 날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짜서 임시적으로 짰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하지 말고 본예산하고 비교해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하고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10월 2일 날 가지고 올 때는 우리 같은 의견을 반영해서 멋지게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면 도로철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 29.6%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대비는 31.5%가 줄어듭니다. 지방 하천 정비가 제가 더 그 시급하다고 그랬죠. 4대강보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 20%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추경 대비는 41.9%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충청북도를 예를 들면요. 충청북도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냐. 1조 8,49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SOC 예산으로. 예. 그랬는데 얼마가 반영됐냐. 7,068억밖에 반영이 안 됐고요. 금년 예산 1조 1,944억보다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명약관하게 꼭 4대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대강이 주요한 원인이다. 작년에는 1조도, 금년에는 1조도 안 된 게 8조 6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예. 줄어든 거고요. 그건 정부도 시인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랴부랴 3조 2천억 원을 수공에 맡긴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복지 예산인데요. 복지 예산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따로 하죠.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신청한 것보다 줄었다는 것은 예산보다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7월 5일 날 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77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77조 대비 줄었어야 준다고 얘기하지 충청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깎였다라고 하는 걸 전체 규모는 안 줄었는데 본예산 대비 전체 규모는 안 줄었지만 4대강 쪽에 8조라고 하는 돈이 가다 보니까
다른 SOC 분야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조 7천억으로 제가 여기 가져왔고요. 재정에서 6조 7천억은요. 예.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법만 해서 그렇고요. 예.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 다른,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제외하고 그러면 농림부도 있고 그럼 이렇게 다른 접근하는 건 부처 어떨까요? 예산이 저 있습니다. 지방 SOC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대개 해왔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해왔던 SOC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과거하고요. 금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신청했으면 그게 좀 깎이더라도 예년과 비슷한 경우가 되는 것일 테고 비슷하게 요청했는데 깎였으면 예년만 못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예. 좋겠는데요. 이제 그 작년에 수정 예산을 하고 올해 추경 예산을 하면서 SOC 분야도 조금 늘었거든요. SOC 분야를 늘 때 어떻게 했냐면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시적인 투자를 강화할 때 경제가 나빠서 그건 경제 후생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뭐 조금 지연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어떤 도로가 있으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도로, 빨리 마무리돼서 철도 쪽에 우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업은 줄 수도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마무리되어 나가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전체 틀을 놓고 총액을 놓고 판단을 해야지 어떤 군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됐다 안 됐다 이렇게 접근하면 또 더 반영된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277조가 베이스라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301조가 추경 예산인데 이 301조보다 약간 준단 말이죠. 그럼 297조를 가량 예정을 한다면 예.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의 세출 증의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출 증의 여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4대강은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김성희 의원도 경제학을 공부해서 잘 아시겠지만 총계가 계속 늘어나면은 부족한 거 없죠. 그 총계가 국가 채무 아닙니까? 개채무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경제가 지금 위기 속에서 극복한 이유 중에 하나를 국가 재정에 전폭적이고 신속한 투입과 그 양이 많았다. GDP 대비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러면서 거꾸로 동전의 그 뒷면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출구 전략 때 한국은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원인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럼 김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297조 원, 301조 원 간에 그걸 계속 끌고 나가다가는 나라가 거덜날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 건전성 문제는 별도로 한번 아니 재정 건전성 문제하고 이 총계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따로 띄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297조가 많으니 한 280조 정도로 간다 그러면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이렇게 하죠. 우선순위가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예. 4대강이 사실 대운하다가 4대강이 온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그게 이유 저유 붙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예. 오랫동안 물 문제나 홍수 문제나 친수 공간 확보 문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질질 시간을 끌지 말고 집중 투자를 해서 정비하고 이것이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서 경기적 효과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운하는요. 네. 아시다시피 처음 그 한나라당 예선 때부터 박근혜 의원 쪽에서부터 가서 계속 비판하는 쪽부터 시작하면 저도 비판했다니까요. 네. 대운하는요. 이거는 사실 괴물 우리 한강에 있던 그 괴물 있죠. 그것보다도 더 많이 변화했어요. 계속 변화하면서 처음에는 관광 수질 뭐 하면서 계속해서 다 변화하고 왔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어차피 대운하고 싶어 했던 그 이념적으로 출발해가지고 국민이 반대하니까 4대강으로 변한 거다.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많이 투입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자체에서 얘기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생각도 그렇고 예. 한나라당도 사실은 고민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말자는 게 그랬지 아니라 않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한 20년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도 그렇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않고 예. 4대강이 지금 뭐 넘쳐난 것도 홍수도 안 오고 수장은 거기서 보고한 보고서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2년 만에 갑자기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행복한 사람들은 그 토건업자들인데 거기다 예. 그렇게 수십조 원을 돈을 투입해가지고 최우선 순위로 알겠습니다. 재정을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예. 어디 있냐 그런 자, 잠깐만요. 생기는 거죠. 예. 논의가 자꾸 좀 중복이 재정 되는데. 전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4대강 잠깐만요. 문제만 집중을 하시면 저는 우리나라 내년 예산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아까 뭐 환경부 예산까지 포함해서 5조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국토해양부 예산은 3조 5천억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줄였거든요.
하나하나 고쳐가고 귀를 열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 우리는 둘째와 보육료 그 하위 70%까지 다 지원하도록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여타 많은 복지적인 제도를 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항목을 놓고 따지다 보면 아 이런 지원이 됐구나, 이런 지원이 좀 아쉽구나. 그럼 아쉬운 것은 국회 예, 이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시간도 제가 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요. 네. 나중에 또 하죠. 시간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SOC 예산 문제하고 복지 예산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이 제대로 잘 짜져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얘기하다가 결국은 또 재정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재정 문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텐데 우선 복지 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나눈 다음에 우리 시민농계 여러분들 의견들도 두 분만 좀 연결해서 얘기 듣도록 하고 복지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복지 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 총 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 문제 제기부터 하시고 다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해 주시죠. 예, 복지 예산은 이제 최근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 자료에 보면 복지 예산은 내년도에 81조 6천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10월 2일 날 올 때는 달라질 수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금년 대비 1.5%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예산, 연금이랄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재량적 복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재량적 복지 예산은 오히려 9.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 예산 1.5% 추경 대비 감소죠. 그렇죠. 당연히 감소해야죠. 예. 추경 대비는. 그리고요. 자꾸 이제 얘기가 이제 중단돼 버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서민이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얼마나 절실하게 깎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아주시겠습니까? 2010년에 줄어드는 주요 복지 예산입니다. 이 한시 생계 구호 이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금년의 예산이 얼마냐면 4,181억인데 하나도 이제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결식아동 급식 얼마나 급한 겁니까? 이 세 가지가 내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 2,870억인데 1,158억이 감소됐습니다. 긴급복지 아주 서민들이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도 26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이것도 이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102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8조 6천억 중에서 조금만 떼내면 이 예산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지도 않은 4대강 살리겠다고 서민 외면하고 거기다 먼저 쓰느냐는 얘기죠. 4대강 사업은 그동안 계속해서 정비해가지고 예. 개수율이 정비율이 알겠습니다. 97%입니다. 예. 거기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죽고 강이 죽어가면 당연히 정부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강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바꾸시고 4년에 할 걸 7년에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야당 입장에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국민적 목소리들이 계속 전달되면 예산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 노력이 강화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추경 17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수 경정을 빼고 올해 순수하게 지출을 늘린 것 중에 12조가 다 복지 관련 예산들입니다. 그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 상황이 올해 추경 17조를 더한 만큼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올해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이너스 1.5% 예상됐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잘하면 마이너스 0.5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씩 좋아지고 4% 정도 실질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전망이, 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한꺼번에
실업자가 생긴다든가 어려워서 했던 작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정말 그 잡쉐어링 할 경우에는 지원금도 줬고 그 희망 근로도 확대했고 다양한 우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1,500억 긴급복지 1,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한 300억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긴급복지는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미 다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보통의 중산층 중에서 정말 도대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올해 나쁜 것보다 내년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1,500억에서 한시적인 지원 제도를 1,200억으로 300억 정도 줄인 것은 비교적 저는 예산을 잘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영구적인 복지 지출과 연관해서 지출 증대가 있습니다. 보육료 이제까지 정말 0세에서 4세까지 그동안 소득분이 50%까지밖에 보육료를 무상 지급 못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보육료 지급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즉 두 사람이 버니까 일정 소득보다 높아지면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예. 한 사람 버는 것 중에 절반 정도를 빼줘서 맞벌이 부부 경우 더 많이 보육료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이 되게 했고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소득의 70% 수준까지 70% 분위까지 더 많은 보육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제도는 이번에 새로 도입합니다. 물론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당 방식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과 이런 제도를 함께 봐주시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예산도 이번에 원래는 희망근로 25만 명 하던 걸 사실 다 줄이려고 했다가 내년에 고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 상반기까지는 희망근로 사업을 추가로 하기로 해서 또 그 점도 일정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 능력은 있는데 실업을 당했다든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 위기가 와서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경제가 살아나면 지원을 끊어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오히려 끊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분들 보십시오. 지금 한시적 생계구호 이분들은 근로 무능력자들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아동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밥이 옵니까? 이건 경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 이 의원님 그 4.3억에 대해서 내역을 모르십니까? 결식 아동들에 대한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요. 그 중에 그거는 상황이 힘들어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확대를 한 거고요. 추가로 확대한 것인데 확대를 한 것이고요. 저걸 없앴다고 해서 마치 정부가 결식 아동 급식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죠. 제 얘기 들어보시죠. 이것은 경제가 좋아졌다 해서 끊어도 될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5세 미만 보육료. 이게 경제가 지금 좀 살아난다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대상입니까? 결국은 합니다 이번에. 결국은 정부가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금년에 1,356억인데 1조 3천억 내년에 1조 5천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보육료 전반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대강 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다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4대강만 예, 잠깐만요. 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반론은 하셔야 되겠군요. 짧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4대강 문제만 가지고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토론회 갔더니 또 어떤 분은 종부세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접했는데. 본론만 좀 말씀해 주시죠.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자체가 가진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지자체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또 인식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희 누나 같으면 인천시에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앙에서 보는 시각과 그 강이 흘러가는 그 지자체에 있는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 그 강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그 강이 흘러가는 그 지자체의 입장도 좀 우리가 잘 그거를 청취를 해서 서로 간에 그 조율을 나가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는데 대운하가 나쁘니까 이것도 나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4대강 얘기를 또 하시긴 했는데요. 그걸 또 받아주시니까 또 4대강 얘기가 되는데. 4대강 얘기가 죄송한데 하여튼 제가 아까 아무 말도 못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은 결국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의 그 조달 방법이나 어떤 펀딩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국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사업을 제대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방향을 잘 잡으면 얼마든지 이걸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환경적 요소도 있고 예. 지방 개발적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왕 그 화두가 등장이 됐으니 이 화두를 잘 살려갖고 상생의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그냥 너는 잘못 태어났으니 이제 그만 끝내라 뭐 이런 식의 그 논리처럼 들려서 제가 조금만 좀 예, 거기에 예. 대해서는 상생적 관점을 좀 도입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민논객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전주인데요. 지금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학생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년간 사립대 대학 등록금은 28%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발표된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환율을 760원으로 가정하더라도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금만 대학생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월세를 비롯해서 생활비 문제가 정말 공부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대학가 주변이 요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생활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 공부를 마치면 취직이 쉽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 지금 세대는 지금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내건 그 기조가 반값 등록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값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요. 오르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내놓은 등록금 대책이라고 보면 사실 대출 방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안인데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빚을 안고 나오는 경우인데 이 대출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에 관련된 가족들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이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등록금 대책에 관련된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정말 참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미안하고 송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처음에 도입할 때 유럽식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아주 개별 부담으로 처음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다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옛날과 달리 고용이 힘드니까 더욱더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 직금 등록금 지원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졸업하면 무조건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취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취업 후 원리금 상환 제도, 그것도 20년 이상 나누어서 갚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한 450만 원씩 지원을 했던 제도인데 그건 450만 원에 한정했거든요. 근데 등록금은 사실 그보다 더 들잖아요. 의대 가면 1,000만 원이 더 든단 말이죠. 근데 대출을 45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45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등록금 금액이 얼마가 되건 실제 등록금은 전부, 그러니까 대학의 팔을 비틀어서 등록금 적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총장부 무조건 등록금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깎아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또 잘 되지도 않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예. 대학 나름대로 등록금이 매겨지면 등록금 전액을 무조건 다 대출하도록 하고 이것이 나중에 취업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하게 갚아나가는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착근 과정 속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다만 기초생활자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주변 생활비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분 듣겠습니다. 예, 전 이용섭 의원님께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역할이 여기에 그치고 있다는데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한나라당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그런 대안과 어떤 정책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쉬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을 견제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민생본부장을 맡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가고 있는 민주당 대책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규제에서 골목 상점과 재래시장 살리자. 그리고 4대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제 세제 개편 얼마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비판만 할 텐데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발표한 내용이 잘 보도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사진에 나오는 그냥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만 보고 민주당은 대안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은 수권정당,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우리는 한시도 서민을 잊어본 적이 없고 민생 대책을 손 놓아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0여 분 남았는데 재정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뭐 재정 문제만 따로 가지고 100분 해도 사실은 좀 모자라긴 한데요. 오늘 그래서 문제 제기 및 거기에 대한 반론, 재반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식 의원께서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뭐 일단 적자 재정은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뭐 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그 탈피하지 못한 이상 필요한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나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쌓이는 재정 적자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래서 뭐 세제 개편안도 그걸 조금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또 부자 감세는 여전히 있으면서 또 뭡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대로 감면하면서 결국은 국민 전체한테 또 이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고요. 대략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권 교수께 드릴까요? 예. 그리고 김성식 의원님께서 이분법 내지는 또 그 비판하는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도 조금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같이 밟는 정부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이지 그게 종합 플랜을 가지고 사실은 출범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념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이 정권 내지는 정책은 모조리 전부 다 없애야 되겠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이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에서 내부의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제 그 말 쓰지 말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김현희도 뭐. 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역사가 의원 몇 사람이 지워버린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는 지금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수십 년이 흘러야지 평가가 되는데 저는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이라 그러면 상징적인 뭐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잘 아시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 법의 뭐 장단점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10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정부 계속해서 개정을 해와가지고도 그 법이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우리 기초생활보장 그 서민들을 돕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 또 노무현 정부 비판 굉장히 많이 해요. ABR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저는 그게 세제 기술적인 문제는 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 법의 정신은 종부세법이 갖고 있는 정신은 대단히 친서민적이다. 그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공급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투기적 수요를 막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세제로 갖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법안이 있었거든요. 또 EITC 같은 것, 우리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로 지원해주는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으로 상징적인 법안이 상징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 자투리 뭐 얘기해가지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상당히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있는데 국민들, 서민들 피부가 닿잖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대통령께서 수산시장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정모준 대표도 이게 똑같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뭐 고등어가 뭐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정책이나 법으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예. 이건 이미지거든요. 그런 법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이번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김성식 법안으로 해서 한번 제출하시면 어떨까요? 네. 뭐 그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올리면 제가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랬는데요.
말씀은 재밌었는데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저는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 모습만 나오니까 국민들이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 의원님 저나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또 머리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처음에 6월 달에 예산 얘기 대충 했을 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이런 개선의 과정 속에 100분 토론의 의미도 있고 야당 의원들의 따끔한 질책, 시민단체들의 따끔한 질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받아나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초반에는 좀 그런 게 좀 막힌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도 실현과 친서민 정책, 국민 통합의 의지를 저희가 다졌기 때문에 길을 열고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는 저도 사실 재정 건전성은 걱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적자 재정은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급증을 할까봐 부채 규모가 급증할까봐 사실 고민입니다. 아시다시피 OECD 20개 국가가 이 08년,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 10%씩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5%는 사실 급증을 했습니다. 36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에 도달하고 있고 무려 부채 비율이 35.6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40%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정 협의를 할 때 세출 예산을 301조 추경보다는 조금 더 287조 원래 본예산 수중 예산이 포함된 쪽에 가깝게 조금 더 세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맞춰진다.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미 법인세가 25에서 25로 삭감 줄어들었고 특히 낮은 구간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 중심으로 소득세도 많이 깎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입 세출을 잘 못 맞춰서 부채가 계속 발산해서 커지는 구조로 간다면 저는 내년에 추가로 예정돼 있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 유보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세입안이나 세출안을 잘 짜와서 부채 구조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일정하게 되면서 커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다면 저는 타협을 내서 예를 들면 법인세 인하 부분은 계속 그러면 예정대로 하고 이는 국가적 약속이니까 소득세는 조금 내년에 인하하기로 해서 유보해서 8,800만 원 이상 구간이니까 연봉이 한 1억 이상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35% 내는 것을 그냥 증세가 아니거든요. 35% 그냥 그대로 내는 거로 해서 세원을 조금 보충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 점에 대해서 자율적인 상임위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김성식 법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우리 시민농객이 이제 질문한 것과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예를 들어서 한 80% 이하로 되는 사람들 거기에 자녀들이 대학 갔다. 그럼 그 등록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반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반은 그 가게에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법원을 왜 못 만듭니까? 그 지원이 사실 얼마가 되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재정 문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나라 살림도 집안 살림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상당 부분의 내용을 김성식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우면 적자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의 문제고 속도의 문제란 얘기죠. 금년에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51조입니다. 이건 GDP의 5%거든요. 국제적으로 GDP의 5%를 넘었으면 재정 적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봅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366조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67조가 늘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1인당 751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13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냐? 간단합니다. 부자들 세금 90조 깎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면 지출도 줄여야 되는데 4대강 사업과 같은 재정은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해야 될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4대강이고 토목건설 쪽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 일본의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자들 세금 깎으면서 토목건설 쪽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부채 비율이 60%이던 것이 지금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이제 아까 우리 민주당이 대책을 잘 안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드시 대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성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내리기로 돼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 내년에 내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경기 좋아질 때까지. 소득세 최고 세율 35%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도 지금의 8조 6천을 하지 말고 예. 연간 1조 원 수준으로 내리자.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번에 세제 개편 보십시오. 세제 개편의 특징이 뭐냐. 90조 깎다 보니까 내년에 23조가 덜 들어옵니다. 이건 메꾸기 위해서 서민이고 가릴 것 없이 이것저것 돈 되는 곳은 다 모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제가 윤 교수께 물론 드릴 텐데요. 예, 예. 그 전에 김성식 의원께 질문만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나라당 내에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내년에 내리는 걸 유보하자는 얘기가 일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그냥 다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법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거는 그대로 가고 감세 기준을 유지하되 예.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로 한 부분을 2년간 유예하는 법을 제가 내놓았습니다. 예, 예.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고요. 그래서 당에서 논의를 했는데 기획재정위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차변, 대변, 수입, 지출 다 따져서 다 하든 부분적으로 축소해서 하건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10월 1일 날 정부 예산안이 오면 예. 수입, 지출 양쪽을 잘 보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절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윤 교수님. 예, 출구 전략이 아직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9월 4일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미 이제 얘기가 됐고, 그리고 출구 전략의 시행이 안 된다면 핵심은 역시 팽창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이 정권은 사실 하다 보니까 금융위기 극복 내각 내지는 정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까지 위기 극복을 하고 그 성장률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아마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 문제는 저도 법인세는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들도 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고, 아일랜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도 법인세는 12.5%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법인세 인하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인하 부분은 2%포인트 정도는 하되, 저도 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아마 민주당 강훈태 의원께서 그런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4,800만 원까지는 감세를 해주고 그 위에 대해서는 이제 감세를 하지 말자. 예. 이렇게 해서 그 선별적 감세 개념으로 가는 그 안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찬성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소득세, 법인세 모두를 이제 감세를 유보하는 것보다는 4,800만 원 이하의 약간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감세를 해드리고, 예. 그 위쪽에 대해서는 감세를 유보하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좀 다른 나라나 전 세계적인 시그널 효과가 있었다 보니까 예. 이것을까지 감세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 정권 자체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인세는 좀 이제 그대로 가자, 예, 감세를 예. 그런 그 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권 교수께 간단하게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요 마무리 발언을 양쪽의 의원들께는 더 발언권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출구 전략을 사용할 시에 자칫 재정적 위기가 더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한국은행장의 금리 인상 시사는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측면이 무엇이니까 재정 위기를 막지 않으면서 출구 전략을 만일에 언젠가 써야 된다면, 지금도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사실은 지금 안 했거든요. 중소기업 포함해서 건설사 같은 거 전혀 안 했거든요. 예.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좀비 경제 같은 것들을 건전한 경제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쪽 국지적으로는 국지가 사실 참여정부가 무너진 것도 기업도시, 핵심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 땅값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강남의 아파트값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가서 2000년도에 가서 붙잡은 게 뭡니까? 종부세 6억으로 낮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 풀어버렸어요. 10여 차례가 다 풀어버려가지고 다시 사상 최고보다 더 강남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출구 조작 지금도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쓰면은 저는
이미 IMF, OECD 경고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근데 네. 재정은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스테릴라이제이션 팔러시라든지 여러 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마이크로적으로 굉장히 정치하게 봐야 되는데 총리가 상당히 신뢰받는 사람이 이제 곧 될 것 같으니까 좀 안심이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완전히 당뇨병 걸린 사람이 교통사고 지금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을 정부가 갖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좀 가져야 된다. 예. 무조건 지금 4대강,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4대강 사냥 따라가지 말고 적자재정 허용하지 말고 긴축재정 가져가면서 예. 사실은 건전한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논객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